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방사선에 의한 장애는 어떤 인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작으면 작을수록 받는 영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방사선을 맞더라도 혹은 방사선 피폭을 당할 때 더 안전하게 더 장애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인자로는 당연히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더 해롭겠죠. 그게 흡수선량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흡수선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방사선온이 있고 여기에 플럭스를 처음에 계산했었고 여기에 에너지를 더해서 에너지 플러스를 계산했었고요. 이게 공기를 조사하는 조사선량, 그 다음에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흡수한 에너지, 이걸 흡수선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당연히 장애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플루언스나 에너지나 조사선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기준이니까 인간이 받는 흡수선량에 의해서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장애도 증가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장애가 증가한다. 두 번째, 선량률. 선량률은 같은 양의 방사선을 맞았다라고 가정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선량률은 단위 시간당 방사선의 개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방사선 100을 맞았더라도 1시간에 100을 맞은 것과 10시간 동안 100을 맞은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10시간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10을 맞고 잠깐 있다가 20을 맞고 잠깐 있다 30을 맞고 잠깐 있다가 50을 맞는 식으로 이렇게 10시간 동안 나누어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100의 방사선을 짧게 맞았을 때 피해가 더 클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실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몸은, 즉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은 인간의 조직, 이 세포는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100을 맞을 때는 치명적인 선량이다 하더라도 처음에 10을 맞고 20을 맞으면은 처음에 10 맞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또다시 20을 맞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이렇게 맞은 방사선에 대해서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나누어 맞으면은 아무래도 장애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량 및 선량률 효과 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1시간에 100을 맞았을 때 피해를 예를 들면 10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10시간 동안 100을 맞으면 피해가 3밖에 안 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짧은 시간 방사선을 맞으니까 대략 3배가량 더 위험도가 크구나. 그러면은 고선량률에서 대략 3배가 더 위험하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선량 및 선량률 효과 인자를 3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선량 및 선량률 효과 인자는 저선량률보다 고선량률일 때 얼마나 더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걸 비율로 표시한 게 선량 및 선량률 효과 인자입니다. 보통은 이 DDREF라는 영어 약자로 흔히 설명합니다. 다음, 선량의 공간적 분포.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역시 똑같이 100의 방사선을 맞은 상태를 가정합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 온 몸에
골고루 팩을 받은 경우,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한 부위만 이 팩이 몰려서 받는 경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동일한 흡수 선량입니다. 흡수 선량률이 아닙니다. 똑같은 100의 방사선, 똑같은 100의 흡수 선량을 받을 때 이렇게 인간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균등 분배한 상태의 피폭, 이거보다 특정 장기가 일부 피폭받는 경우 장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걸 더 여기는 지금 장기, 잘못됐네요. 특정 장기입니다. 장기. 인간이라는 개체보다 장기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장기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런 모양의 장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장기에 방사선 10개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10개가 지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위의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될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장기가 있다 하더라도 방사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아무래도 실제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이브런 부분이라던가 겹쳐지는 부분, 이런 데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지나간 부분은 이 세포 조직이 회복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 세포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장기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자체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이 정도 되는 양의 장기가 손상 입으면은 이 장기 자체가 장애를 받아서 자신의 그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량의 공간적 분포, 같은 방사선 양이, 이걸 흡수 선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정 장기 기준으로 한쪽만 집중 피폭 당하느냐 아니면 골고루 피폭 당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받는 게 달라진다. 당연히 한쪽을 집중해서 받는 게 피해가 많을 겁니다. 피폭의 범위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예를 들던 이게 적합한 내용이겠네요. 부분 피폭보다 전신 피폭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은 같은 흡수 선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은 흡수 선량률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피폭을 정확히 절반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절반 받는 경우와 전체 받는 경우 당연히 전신 피폭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이 절반의 몸이 피폭을 당해서 절반이 기능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은 움직일 테니까요. 똑같이 신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신장은 안 움직이겠지만 이쪽 신장은 움직일 테니까 역시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뼈에서 만들어진 피, 이 두개골이라던가 가장 기본적인 대퇴부 뼈라던가 이런 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이쪽은 죽었지만 오른쪽에서는 계속 활발하게 피가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 역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분 피폭보다 전신 피폭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피폭 당한 조직의 방사선 감수성. 방사선 감수성이라고 하면은
방사선을 똑같이 맞았을 때, 똑같이 베개 방사선을 맞았을 때 피해를 더 잘 입는, 더 민감한 조직, 그런 조직을 감수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것은 피해량이 큰 겁니다. 피해를 잘 입는 것. 똑같은 방사선을 받았을 때 피해량이 큰 걸 감수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세포가 방사선 감수성이 높느냐? 그건 세포 분열 중 이때 받으면은 감수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방사선의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방사선이 에너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미치는 건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 몇 개 죽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열 중인 세포는 DNA가 나눠져서 합쳐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DNA가 손상을 입으면 그 세포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자세히 방사선에 약한 조직을 살펴보면 다 분열 중인 세포가 방사선에 약합니다. 그걸 방사선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세포 분열 중에 피폭을 받으면 감수성이 높다. 즉 분열 중인 세포가 감수성이 높다. 분열 중인 세포가 방사선을 맞으면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포 분열의 빈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감수성이 크다. 라는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히 인간 조직 중에 세포 분열을 자주 하는 조직은 확률적으로 방사선을 맞았을 때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겠죠. 생각해보면 방사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조혈기관도 사실은 피가 한번 만들어져서 그 세포가 계속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라지고 일정한 양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피를 새로 만든다라는 과정이 사실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 빈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감수성이 크다. 즉 세포 분열 중에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사람의 성장 기간으로 보자면은 세포 분열이 활발한 태아, 세포 분열이 그래도 활발한 키가 크고 있는 유아, 그나마 자라고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 이 사람의 생애 기간으로 봤을 때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으면 이 이후 단계에는 방사선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성인이 되면 방사선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태아나 유아 성장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즉 상대적으로 방사선 감수성이 낮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절대로 피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인체에 피해를 입힌 인자는 다음은 선질 하면은 이 선이 방사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질은 이 방사선의 품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방사선이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또 여기서 종류라고 하면은 이게 알파선인가 베타선인가 혹은 감마선인가 중성자인가, 이런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 또 하나는 똑같은 방사선의 종류일지라도 그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가 크면 그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를 넣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수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에너지가 크면 피해량도 커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방사선의 선질, 즉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하는 위험이 달라진다. 다음은 선형 에너지 전달. 사실 선형 에너지 전달도 이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와 사실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 이유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 선형 에너지 전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형 에너지 전달은 어떤 의미냐면은 1cm, 방사선이 1cm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직이 있고 여기에 방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1cm를 지날 때 에너지를 10을 전달하는지 혹은 5를 전달하는지 3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장애 발생의 위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밑에 그림이 그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조직이 있고 방사선이 몇 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이 1cm당 에너지를 많이 전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전달한 에너지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만큼 방사선이 들어가다가 총 5개의 에너지를 전달했고 이 선도 5개, 이것도 5개를 전달했네요. 지금 총 15개의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그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할 에너지의 개수는 똑같은 15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그림은 대표적으로 알파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파선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투과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단 1cm 지날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전달한다 라는 뜻입니다. 방사선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모두 전달해서 0이 되는 순간 진행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그림은 알파선이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 정도 통과하는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전달해서 여기서는 이 알파선의 에너지가 0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단 3개의 알파선이 이 15개의 방사선 에너지를 전달한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감마선이나 엑스레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투과력이 좋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긴 거리를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딱 2번 전달한 겁니다. 심지어 이건 이 긴 거리를 통과하면서 방사선을 딱 1번 전달했죠. 이렇게 감마선처럼 방사선을 조금 전달하는 경우,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쪽 그림은 선형 에너지 전달이라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선형 에너지 전달이 1cm당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느냐 이기 때문에 1cm를 이 정도라고 잡으면은 오른쪽 그림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쪽이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하고 있죠. 즉 이쪽이 왼쪽 그림이 선형 에너지 전달이 큰 경우입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예는 알파선을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긴 거리를 지날 때 단지 한두 번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선형 에너지 전달이 적은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감마선을 들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이 세포에게 더 해롭냐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피해량이 집중돼서 전달되는 경우, 이 경우가 더 해롭겠죠. 이 세포는 자기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연속돼서 피해가 발생하면, 연속돼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 부분은 세포 자체가 죽어서 이 조직이 정상적인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엄띄엄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세포가 다시 회복돼서 이 조직 자체는 기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정리하면 선형 에너지 전달이 크면 그만큼 더 위험하다,
세포의